있잖아, 나이를 먹으려면 떡국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아? 떡국에 사용하는 떡의 크기는 과거엔 정확한 표준 크기가 있었어. 이 크기는 나라에 따라 다른데 한국은 가로 2.5cm, 세로 2cm인 떡이 표준 크기였고 일본은 가로 3.4cm, 세로 1.5cm 크기의 키리모찌 하나가 표준 크기였지. 하지만 이 떡을 자신의 나이만큼 먹어야 한 살을 먹을 수 있었고 20살을 기준으로 한국에선 떡 40cm, 일본에선 키리모찌 20개를 먹어야 한 살을 먹을 수 있었대.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먹어야 하는 떡의 양이 늘어나면서 다 먹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 떡국을 먹는 것에 의미를 두자라며 떡국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해 결국 떡국 한 그릇이 한 살의 기준이 되었다는데 구라야. 있잖아, 갈비찜은 가난한 학생이 만들었다는 거 알아? 1960년 강원도의 정육식당에서 일을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밤낮 할 거 없이 식당에서 고기를 손질하였고 가게에서 판매 가치가 없어 버리는 돼지뼈들을 모아 집으로 들고 가 생활을 했대. 하지만 가져온 뼈들은 고기가 거의 붙어있지 않아 굽기도 어렵고 먹기도 어려워 뼈로 국물이라도 만들기 위해 집의 유일한 조미료였던 간장을 넣고 끓이게 되었는데 오래 끓일수록 맛이 웅투돼 적은 고기로도 밥 반찬이 되더래. 그래서 식당 사장님에게 이 레시피를 신메뉴로 출시하자고 설득하여 여러 야채를 추가한 현재의 갈비찜이 탄생하게 되었다는데 이 이야기 사실은 구라야. 있잖아, 헨젤과 그레텔의 마녀는 자원봉사자였다는 거 알아? 헨젤과 그레텔에 나온 마녀는 과자집으로 아이들을 살찌워서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 할머니는 마녀가 아니라 자원봉사자였어. 그의 숲에는 심한 흉년이 들어 굶주린 아이들이 자주 쓰러졌고 그걸 본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으로 과자집을 만들어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베푸셨지. 추운 어느 날 두 남매가 허겁지겁 먹는 것을 본 할머니는 안에서 따뜻한 차를 내주셨어. 하지만 스프를 끓이기 위해 난로에 불을 피우던 중 연기를 마신 할머니가 쓰러지게 되었고 이를 본 남매는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급히 어른들을 불러오려고 집을 뛰쳐나오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본 기자가 할머니에게 납치된 남매들이 겨우 도망쳐 나온 것으로 보도를 해버려 지금의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데 구라야. 있잖아, 키 크는 꿈은 17살이 되면 못 꾸는 거 알아? 키 크는 꿈은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꿈을 말하는데 이 꿈은 성장기에만 꿀 수 있는 꿈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 연구에 따르면 빠르면 15살부터 키 크는 꿈을 꾸지 못하고 대부분 17살부터는 키 크는 꿈을 절대 꿀 수 없게 된다고 해. 하지만 꿈만 못 꾸는 것 뿐이지 충분히 잘 먹고 잘 잔다면 키는 더 클 수 있고 키 크는 꿈을 못 꾸는 것과 키가 크는 거엔 아무런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대. 심지어 전 세계 사람 중 2%는 키 크는 꿈이라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데 구라야. 있잖아, 당근 신화에 곰이 먹은 건 마늘이 아니었다는 거 알아? 고조선에 쓰여진 당근 신화에 나온 마늘은 사실 기원전 2세기쯤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외래식물이었고 삼국유사 원문에 적힌 글자는 산으로 옛날에는 이 말이 달래나 삼부추처럼 매운맛이 나는 야생나무를 전부 가리키는 말이었어. 그런데 1946년 삼국유사를 처음 현대말로 옮길 때 번역한 사람들이 산을 가장 익숙한 채소인 마늘로 바꾸면서 이 이야기가 그대로 굳어져 버려 곰이 쑥과 마늘을 먹는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곰이 먹은 건 마늘이 아니라 당시 한반도에 흔했던 달래나 삼부추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데 이 이야기가 구라일 것 같다면 좋아요를, 진짜일 것 같다면 구독을 눌러줘. 있잖아, 남자는 예쁜 여자를 보면 지능이 떨어진다는 거 알아? 2009년 네덜란드의 라드바우드 대학에서 진행한 심리실험 중 예쁜 여자 앞에서 남성의 IQ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이 실험에선 남녀 60명씩 빨간색으로 써진 파랑이라는 글자를 보고 빨강이라고 대답해야 하는 테스트를 진행했고 평소 인지 능력을 측정한 뒤에 참가자들을 매력적인 이성과 5에서 7분 동안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게 한 후 다시 한번 테스트를 수행하여 성적의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신기하게도 남성 그룹에서만 테스트 수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오답률도 커졌어. 반면 여성 그룹의 경우엔 아무리 매력적인 남성과 대화를 하더라도 인지 능력의 변화는 거의 없었대. 심지어 남성은 상대의 이름만 들어도 비슷하게 성적이 떨어지는 연구도 있었다는데 이 이야기가 구라일 것 같다면 좋아요를, 진짜일 것 같다면 구독을 눌러줘. 있잖아, 나비는 발에 혀가 있다는 거 알아? 나비는 다리 끝에 맛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달려있어서 코치나 입 위에 앉자마자 발로 다양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어. 빠른 시간 안에 꿀이 있는지, 알을 낳아도 되는지, 안전한 식물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 이유는 대부분 나비가 잠깐 앉았다가 곧바로 이동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인데 입으로 맛을 보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포식자에게 잡힐 위험이 커져서 꽃에 가장 먼저 닿는 발에 미리 맛을 볼 수 있는 감각기관이 생기게 됐고 입은 음식을 씹어먹는 용도가 아니라 빠르게 액체만 빨아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좁고 긴 빨대처럼 진화한 거라는데 이 이야기가 구라일 것 같다면 좋아요를, 진짜일 것 같다면 구독을 눌러줘. 있잖아, 눈싸움은 원래 도박이었던 거 알아? 1801년 알래스카에선 눈사람을 활용해 진행하는 다양한 지역 행사가 있었는데 지역 행사 중에서 눈덩이로 표적을 맞추면 상품을 주는 일종의 다투와 비슷한 행사도 포함되어 있었어. 이 행사는 힘 좋은 어른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며 일주일간 1만 명이 참여할 정도였어. 이때 표적을 맞춰 상품을 타가거나 눈덩이 던지기에 자신이 있던 사람들은 모임을 만들어 자신들의 룰을 만들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눈으로 표적을 부숴 가장 큰 덩어리로 부순 사람이 승리하는 놀이였어. 이때 자신들이 가진 식량, 돈, 귀중품을 걸고 진행하여 더욱 치열한 대결이 되어 눈덩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게 되며 도박으로 돈을 많이 잃은 사람들이 화를 못 참고 상대방에게 눈을 던지면서 눈싸움이 최초로 시작되었고 격렬한 눈싸움으로 시작해 지금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눈싸움으로 순화되었다는데 이 이야기가 구라일 것 같다면 좋아요를, 진짜일 것 같다면
그러면 구독을 눌러줘. 있잖아, 사약을 16잔이나 먹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알아? 조선시대의 한 죄인은 죄를 받아 사약을 먹게 되었는데 특이하게도 2잔, 3잔을 마셔도 멀쩡했어. 일관이 약효를 빨리 돌게 하려고 따뜻한 방 안에서 사약을 더 마시게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 죄인은 사약을 무려 16잔이나 마신 끝에 사망했대. 당시 조선의 사약은 현대처럼 성분과 용량이 정확히 정해진 독이 아니라 조제에 사용된 약재의 상태나 만든 사람의 방식, 그리고 마시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독성이 크게 달랐고, 특히 평소 술을 즐기던 사람들은 간 기능이 좋아 사약이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잔의 사약을 먹이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구라일까 진짜일까? 댓글로 맞춰봐. 있잖아, 미슐랭은 타이어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거 알아? 미쉐린 타이어란 회사를 운영하던 미슐랭 형제는 회사의 상품이 잘 팔리지 않아 고민이 많았고, 타이어가 많이 팔리려면 사람들이 운전을 많이 해서 타이어가 수명을 다한 뒤 교체하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무료 여행 안내서인 미슐랭 가이드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정비소와 숙소, 맛집 정보를 담아 제공하였고, 사람들은 타이어 회사에서 만든 가이드북 마케팅에 흥미를 가지며 하나둘씩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어. 특히 미슐랭 가이드에선 유독 맛집 페이지의 인기가 높았고, 형제들은 이에 맞춰 전문 평가단을 고용해 맛집을 평가하여 별점을 매기기 시작했지. 그런데 이 별점 시스템이 유독 인기가 많아져서 사람들에게는 미슐랭이 고급 음식점이라는 인식이 생겼다는데, 이 이야기는 구라일까 진짜일까? 댓글로 맞춰봐. 있잖아, 아기돼지 삼형제의 벽돌집이 안 날아간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 아기돼지 삼형제를 잡아먹으려 했던 늑대의 입김은 초속 100m로 늑대들 중에서도 가장 입김이 센 늑대였는데, 순간적으로 내는 입김이 초대형 태풍과 맞먹는 수준의 강도여서 벽돌로 지은 집은 사실상 입김에 의해 뿌리채 뽑혀나가야 했지만 멀쩡했어. 멀쩡했던 이유는 막내 돼지가 안전에 대한 강박증이 굉장히 심했었고, 강박증 때문에 지진을 보호하고 집 전체를 강력하게 고정시켜줄 쇳덩이를 촘촘히 땅에 배치했는데, 쇳덩이의 간격은 벽돌 3칸 사이 정도로 매우 가까워 엄청난 고정력이 생겨 태풍에 맞먹는 입김을 버텨 결국 아기돼지 삼형제는 살 수 있었다는데, 이 이야기는 구라일까 진짜일까? 댓글로 맞춰봐. 있잖아, 피스타치오 껍질은 원래 빨간색이었던 거 알아? 과거 피스타치오 수출은 장거리 운송을 필요로 했었는데 열악한 운송 기술 때문에 하얀 껍질에 얼룩이 많이 생겨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껍질이 더러운 피스타치오를 본 손님들은 상한 것 같다거나 너무 더러워서 살 수가 없다며 피스타치오의 판매율이 점점 떨어졌대. 피스타치오 판매자들은 하얀 껍질에 묻은 얼룩을 가리기 위해 빨간색 식용색소로 껍질을 염색하기 시작했고, 빨간색이 된 피스타치오는 이국적이고 고급스러운 간식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어. 이후 피스타치오는 빨간색이라는 인식으로 서서히 굳혀져 갔지만, 현대인 운송 기술이 발전되어 껍질을 염색하는 건 기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데, 이 이야기는 구라일까 진짜일까? 댓글로 맞춰봐. 있잖아, 런닝머신은 고문기구였다는 거 알아? 19세기 영국 어느 방앗간의 아들은 죄수들이 열심히 노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밀을 빻는 커다란 수레바퀴를 만들어 죄수들을 노동시켰대. 이 수레의 거대한 바퀴에 계단을 달아 죄수들이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오르게 만들어 밀을 빻게 했고, 매일 영양가 없는 식사를 주며 6시간 이상씩 걷게 하였는데, 이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과 맞먹는 정도였어. 매일 노동에 시달리던 죄수들은 과로로 사망하거나 정신병을 얻기도 하면서 결국 비인간적이라는 평가로 이 수레는 사라지게 되었고, 조깅 열풍과 함께 이 고무기계는 개량을 거쳐 운동기구로 발전하게 되었다는데, 이 이야기는 구라일까 진짜일까? 댓글로 맞춰봐. 있잖아, 바다사자도 탈모가 있다는 거 알아? 바다사자는 물에 항상 젖어있어 털이 잘 보이지 않지만 엄청 수북한 털을 가지고 있어. 이 털의 역할은 바다사자의 체온을 유지하고 방수와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 털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 바다사자들은 털을 열심히 관리하며 사는데, 특이하게도 바다사자는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드물게 털이 빠진 바다사자가 관측되기도 해. 보통 바다사자의 나이가 15살 이후에 탈모가 오게 되며, 이렇게 탈모에 걸려 털이 빠진 바다사자는 체온 유지를 하지 못해 최대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데, 이 이야기는 구라일까 진짜일까? 댓글로 맞춰봐. 있잖아, 빨간망토 속 할머니는 너 안 배웠다는 거 알아? 원래는 할머니의 병문안을 가던 빨간망토가 숲에서 만난 늑대에게 속아 할머니와 함께 잡아먹히고, 그걸 본 나무꾼이 구출해주는 이야기인데, 사실 할머니는 늑대를 신처럼 여겼고 늑대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쳐 젊음과 건강을 얻기 위해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신용을 한 거였대. 그래서 할머니는 늑대의 뱃속에서 주술을 놓으며 의식을 진행했고, 그 소리를 들은 나무꾼이 늑대의 뱃속에 사람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구출을 해줬대. 이로 인해 할머니는 의식이 중단되며 젊음과 건강을 눈앞에서 잃고 얼마 가지 못해 돌아가셨다는데, 이 이야기는 구라일까? 진짜일까? 댓글로 맞춰봐. 있잖아, 허수아비는 사실 쓰레기였다는 거 알아? 삼국시대 이전 시력이 좋지 않던 할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엄청 넓은 규모의 벼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할아버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수확을 앞둔 농작물을 자꾸 새들이 쪼아먹었던 거였어. 이 새들을 쫓을 방법을 생각하던 어느 날, 저 멀리 누군가 할아버지 밭에서 새를 쫓아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고마운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사람이 아닌 바람에 펄럭이던 쓰레기 더미였던 거야. 이 쓰레기를 본 할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어도 새들이 도망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만한 큰 몸체에 바람에 잘 날릴 수 있는 가벼운 옷을 입혀 밭을 지키는 허수아비를 만들게 되었다는데, 이 이야기는 구라일까 진짜일까? 댓글로 맞춰봐. 있잖아, 아이스크림 코는 끼워 팔기로 탄생했다는 거 알아? 18세기 미국에선 1900만 명의 인파가 몰린 대규모 박람회가 있었는데, 더운 날씨 덕분에 아이스크림 장수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지. 문제는 아이스크림을 담아주던 컵이 먼저 동이 나버려서 일찍 문을 닫으려 하였으나, 옆 가게에서 와플을 팔던 사장님이 와플을 둥글게 말아 아이스크림을 얹어 파는 건 어떠냐며 아이디어를 주었고, 아이스크림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협업을 맺고 컵까지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으로 홍보를 하며
아이스크림 컵 대신 와플을 말아 만든 아이스크림 콘을 만들게 되었다는데 이 이야기는 구라일까 진짜일까? 댓글로 맞춰봐. 있잖아, 조선에선 조랭이 떡으로 의리 게임을 했었다는 거 알아? 과거 조선에선 콩 한쪽도 귀중한식이라 맏형들은 동생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대부분 다 양보하는 일이 빈번했대. 하지만 이를 지켜본 동생들은 배고파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 맏형이 안쓰러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싶어 했고 매 끼니마다 형을 위해 밥을 덜어주려 했지만 형은 항상 거절하기만 해서 동생들은 형을 위해 의리 게임을 제안하기로 했지. 이 게임은 조랭이 떡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 가지는 게임으로 많이 가져간 쪽이 모두 먹는 거였고 동생들이 형을 위해 조랭이 떡을 더 많이 주려 노력한 덕분에 이 게임으로 형은 배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었다는데 이 이야기는 구라일까 진짜일까? 댓글로 맞춰봐. 있잖아, 토마토는 악마의 열매로 불렸던 거 알아? 남아메리카에서 관상용으로 기르던 토마토가 18세기 무렵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귀족들은 직접 이걸 먹어보기 시작했어. 귀족들은 이 토마토를 고급스럽고 예쁜 납접시에 담아 먹었는데 토마토를 먹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프거나 죽었다는 이야기가 퍼져서 사람들은 토마토를 악마의 열매라 부르기 시작했지. 토마토에 독이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당시 귀족들이 쓰던 납접시가 문제였던 거야. 토마토의 산성으로 접시에 납성분이 녹아 토마토에 섞여 납중독으로 여러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는데 이 이야기는 구라일까 진짜일까? 댓글로 맞춰봐. 있잖아, 달팽이들은 교통규칙이 있다는 거 알아? 달팽이의 점액이 겹치거나 지워지면 경로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점액이 지워지지 않도록 눈과 더듬이로 최대한 점액이 없는 곳으로 지나간다고 해. 특히 습한 환경에서의 이동을 좋아하는 달팽이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로 점액이 씻겨 나가는 걸 막기 위해 자기들만의 전용 도로인 벽에부터 목적지로 이동한대. 이때 주변 달팽이의 동선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점액이 많이 남는 딱딱한 벽에부터 이동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흙과 같이 점액이 쉽게 흡수되는 곳에서는 점액으로 길을 찾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호르몬 신호에 의존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이동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구라일까 진짜일까? 댓글로 맞춰봐. 있잖아, 앞머리는 사실 프랑스 여왕 때문에 유행했다는 거 알아? 18세기 후반 당시 프랑스에서는 넓고 시원한 이마가 우아함의 상징이었어. 그래서 대부분 앞머리 없이 이마를 드러내는 스타일이 최고의 인기였지.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 여왕이 심한 천연도를 앓은 뒤 이마에 감추기 어려운 큰 흉터가 생기고 말았어. 결국 여왕은 어쩔 수 없이 흉터를 가리기 위해 앞머리를 짧게 잘라 스타일링을 시도했지. 왕실의 스타일이 곧 유행의 기준이었던 프랑스 국민들은 여왕의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을 보고 하나의 새로운 패션 트렌드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프랑스에선 앞머리가 유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구라일까 진짜일까? 댓글로 맞춰봐. 있잖아, 스팸 메시지의 스팸은 진짜 통조림 스팸이라는 거 알아? 1970년대 영국에서 스팸은 저렴하고 보관도 쉬워서 사람들에게 친숙한 음식이었는데 이걸 활용한 영국의 코미디 팀은 스팸을 반복해서 말하며 웃음을 만들었지. 예를 들어 모든 메뉴에 스팸이 들어있는 것처럼 스팸 김치, 스팸 아이스크림, 스팸 스무디 하고 계속 언급하면서 황당함과 과장을 보여줬대. 이 코미디 덕분에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데 계속 나타나는 걸 장난스럽게 스팸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결국 원하지 않는 광고성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뜻하는 말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데 이 이야기는 구라일까 진짜일까? 댓글로 맞춰봐. 있잖아, 바게트는 왜 프랑스어로 막대기인지 알아? 18세기 무렵 프랑스의 주식용 빵은 깐빠뉴라는 딱딱한 빵이었는데 이 빵을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사람들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빵을 개발하고 있었어. 한 가정에선 좀 더 푹신한 빵을 만드는 와중 실수로 엄청 딱딱한 빵을 만들어버린 거야. 이 빵을 버리기 아까워서 주방에 보관해 두었는데 어느 날 밤 이 가정의 도둑이 몰래 물건을 훔치러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집주인은 이를 발견하고 바로 옆에 있던 딱딱한 바게트를 무기 삼아 도둑을 때려잡게 되었어. 이 사실이 신문에 실리며 프랑스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막대기라는 별명을 붙여 바게트라고 불리게 되었다는데 이 이야기는 구라일까 진짜일까? 댓글로 맞춰봐. 있잖아, 우리가 아는 산타는 네 번째 산타라는 거 알아? 현재까지 산타는 총 4명이었는데 산타의 임기는 약 100년 정도로 아주 느리다고 해. 첫 번째 산타는 일본 아오모리 산맥의 작은 마을에 가다 눈사태로 썰매를 잃어 해고되었고 두 번째 산타는 별탈 없이 선물을 나눠주며 최고의 산타로 기록되었어. 이후 세 번째 산타는 115년간 일을 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선물을 나눠주던 중 소련의 한 도둑이 세 번째 산타를 향해 RPG 대전차 로켓을 쏴 격추를 하였고 자리에서 산타의 썰매가 산산조각 나버려 운전 미숙이란 이유로 산타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지. 마지막 네 번째 산타는 1957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선물을 전해주고 있다는데 이 이야기는 구라일까 진짜일까? 댓글로 맞춰봐. 있잖아, 프렌치 토스트는 원래 버터만 바른 음식이었던 거 알아? 고대 로마에서 기원된 음식인 프렌치 토스트는 빵이 젖을 만큼 버터를 발라 구운 뒤 설탕이나 소금을 찍어 먹는 음식이었어. 시대를 거쳐 프랑스에선 이 빵이 레스토랑의 식전빵 역할까지 맡을 정도였는데 새로 들어온 셰프 한 명이 이 빵의 레시피를 암기하지 못한 채 바로 일을 시작하였고 비슷한 색깔을 만들기 위해 빵에 계란물을 입혀 노랗게 만들어 버터를 녹인 팬에서 구워 똑같은 생김새의 빵을 손님에게 대접하게 되었어. 손님도 원래 프렌치 토스트인 줄 알았지만 계란이 들어가 더 맛있어진 빵에 감동을 받았고 이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아는 프렌치 토스트를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다는데 이 이야기는 구라일까 진짜일까? 댓글로 맞춰봐. 있잖아, 당근은 주황색이 아니었다는 거 알아? 사람들이 처음 키운 당근은 대부분 보라색이나 노란색이었대. 하지만 이 품종은 단단하고 맛도 아려서 인기가 별로였지. 그러던 어느 날 한 농부가 색소가 약해 주황빛이 된 돌연변이 당근을 발견했는데 이 당근은 부드럽고 달달했는데 심지어 자라나는 것도 훨씬 튼튼했지. 농부들은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비슷한 주황 당근들끼리 계속 교배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점점 선명한
주황색 당근이 늘어나게 되며 수확량과 맛, 영양에서 모두 앞서게 되어 금방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품종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보라색 당근은 밀려나게 되었다고 해. 있잖아, 선인장의 가시는 움직인다는 거 알아? 선인장은 진동을 감지할 수 있어서 누군가 선인장을 먹으려고 하거나 동물이 다가오는 진동이 느껴지면 방어태세처럼 가시가 더 날카롭게 솟아오른대.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인장에 작은 방패 같은 기능이 셈이지. 하지만 척박한 환경에 사는 동물들도 호락호락하진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들도 수분을 얻기 위해 선인장을 먹을 수 있도록 진화를 해버렸고 결국 선인장의 진동 감지 능력은 지금은 거의 쓸모없는 기능이 되었다고 해. 있잖아, 감자는 버림받은 식물이었던 거 알아? 1780년대 프랑스는 뿌리를 먹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감자 대신 잎을 먼저 먹어봤대. 하지만 그 잎이 독초라서 복통을 호소하는 일이 생겼고 이 소문이 와전되며 감자는 위험한 음식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지만 감자를 훌륭한 식재료로 여긴 파르망티에는 감자의 보급을 위해 고도의 심리전을 시작했지. 왕실 근처에 작은 감자밭을 만들고 낮에만 군인들을 세워 지키는 척하는 전략을 세웠어. 당시 사람들은 왕실의 모든 걸 따라하는 걸 좋아해서 밤마다 감자를 몰래 훔쳐 먹기 시작했지. 훔쳐 먹어본 사람들의 맛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감자는 프랑스에서 대중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해. 있잖아, 음료의 당도에 따라 첫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표정, 말투, 행동에서 첫인상을 판단하는데 특이하게 상대방이 먹는 음식도 첫인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상대방이 들고 있는 음료가 아메리카노나 단맛이 없는 차를 들고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차가운 사람이라 판단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 하지만 이에 반해 달달한 마끼아또나 에이드 종류의 음료를 들고 있다면 부드럽고 착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는 결과까지 있었고 이 연구 결과로 인해 1980년대 카페에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달달한 음료가 가장 많이 팔리는 현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 있잖아, 파이는 원래 서프라이즈용 음식이었다는 거 알아? 1970년대 미국에선 초음파 기술이 발달하면서 임신한 아이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됐고 의사들은 할머니에게 먼저 성별을 알려주어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게 했어. 할머니는 파이를 속이 보이지 않게 덮어 내용물을 알 수 없게 만들고 태아의 성별을 공개할 때 파이 속 재료로 성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지. 남자이면 블루베리 파이, 여자아이면 사과 파이를 구워서 파이를 자르는 순간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는 작은 서프라이즈 행사로 진행됐고 지금은 풍선을 터뜨리거나 케이크를 자르면서 성별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대. 있잖아, 마시멜로는 원래 진통제였던 거 알아? 고대 이집트에서 진통제로 쓰이던 마시멜로라는 식물의 즙은 끈적하고 점성이 강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재로 사용됐어. 19세기 초 프랑스인들은 이 식물이 부드럽고 달짝지근한 맛을 낸다는 걸 알고 약으로만 쓰기엔 아깝다며 설탕, 꿀, 달걀, 흰자를 넣어 폭신한 디저트로 만들어냈는데 당시 프랑스는 머랭이나 카라멜처럼 새로운 질감의 디저트가 쏟아지던 시기라 마시멜로는 폭신한 식감으로 금방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어. 그렇게 약재였던 마시멜로는 어느새 완전히 새로운 디저트로 재탄생했고 원래 식물의 이름이었던 마시멜로 이름 그대로 디저트 이름이 되었다고 해. 있잖아, 맘모스빵은 왜 이름이 맘모스빵인지 알아? 인터넷에서 추측으로는 경상북도의 유명 빵집인 맘모스 제과에서 처음 만들어져 가게 이름을 따 맘모스란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 아이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큰 빵을 보고 맘모스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라며 놀라워했대. 그걸 들은 베이커리 직원은 이 일화를 사장님께 말했고 마침 빵 이름을 정하지 못해 고민하던 사장님은 그 아이의 말을 따와 맘모스 빵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 빵의 가장 초창기 이름은 빵의 단면이 지방과 닮아있어 지방빵이라고 하더라고. 있잖아, 버터는 유목민이 만든 음식이라는 거 알아? 기원전 8000년경 수메르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더운 여름날 지역을 이동하기 위해 우유를 가죽 물통에 담아 말을 타고 장거리를 이동했어. 그 긴 여정 동안 말의 흔들림과 뜨거운 온도로 인해 우유 속 지방이 분리되면서 노란색 덩어리가 생기게 되었고 이를 본 유목민들은 처음엔 상한 줄 알았지만 덩어리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와 부드러운 풍미에 놀라게 되었지. 이후 사람들은 버터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유를 막대기로 휘젓거나 가죽 물통을 흔들어 버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렇게 탄생한 버터는 지금까지도 가장 오래된 유제품으로 남아있다고 해. 있잖아, 머리가 잘린 바퀴벌레가 왜 죽는지 알아? 바퀴벌레는 머리가 잘려도 7일 동안 살 수 있는데 이때 바퀴벌레가 죽는 이유는 머리가 잘려서 죽는 게 아닌 탈수로 인한 사망이라고 해. 놀랍게도 바퀴벌레는 입이 있어서 입으로 물을 마셔줘야 하고 머리가 잘리게 되면 입을 사용할 수 없어서 탈수로 죽게 되는 거지. 더 희한한 사실은 머리가 잘려도 숨을 쉬는 거에 전혀 지장이 없어 바퀴벌레를 잡고 타고 머리만 자르면 살아 도망갈 수 있는 거니 집에 바퀴벌레가 나오면 슬리퍼로 확실하게 처리하길 바랄게. 있잖아, 빙수는 바텐더가 만들었다는 거 알아? 1800년대 삿포로의 작은 바에선 얼음을 재단할 때 나오는 작은 얼음 조각들을 모아 설탕이나 시럽을 뿌려 기본 술안주로 제공하였는데 적은 양으로 제공하다 보니 얼음이 작아 빠르게 녹아버려 술과 함께 즐기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대. 그래서 바텐더는 얼음 조각들의 양을 손님들의 요청하는 양에 따라 조절하여 대접하였고 늘어난 양만큼 술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어 과일이나 시럽을 뿌려 술안주로 먹었대. 이 손님 중 한 명은 이 안주를 집에서도 즐기기 위해 직접 빙수기를 만들었고 이후 얼음에 과일 시럽을 뿌려 만든 카키코오리가 일본 전역으로 퍼지면서 한국에도 들어왔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팥과 떡을 올려 먹는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해. 있잖아, 탄산음료는 화산에서 발견한 거 알아?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광천수를 건강에 이로운 약수터로 여기고 있었는데 18세기에 들어 조지프 프리스틀리를 포함한 과학자들은 이런 광천수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어. 맥주를 발효시킬 때 위에 떠오르는 이산화탄소 거품을
콩잎을 물에 녹이는 실험을 해봤고 그걸 마셔보니 시원한 맛이 났대. 이 방법을 토대로 많은 연구를 하였지만 진전이 없어 결국 제작 방식을 논문으로만 발표하였고 이 논문으로 인해 탄산수가 만들어지고 탄산수에 시럽을 넣으며 지금의 탄산음료로 발전하게 되었어. 있잖아, 욕조 위에 장미를 뿌리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 과거 백제에서는 연못에서 꽃잎 띄우기 놀이가 있었는데 보름달이 물에 비치는 날에 신혼부부가 꽃다발과 술을 들고 연못가에 나가 술을 마시며 예쁜 꽃잎을 하나씩 따서 연못에 띄우는 놀이였어. 남자들은 아내를 생각하며 영원한 사랑을 뜻하는 연꽃과 변하지 않는 약속을 뜻하는 도라지꽃을 띄웠대. 이런 백제인들의 로맨틱한 놀이가 서양의 무역상들로 인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는 욕조에 물을 받아 장미꽃잎을 뿌리는 이벤트가 되었다고 해. 있잖아, 펭귄의 눈물은 기름이라는 거 알아? 남극에 펭귄을 연구하러 간 탐험대는 펭귄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그건 펭귄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극심한 추위 때문에 눈물이 얼어서 시야를 가릴 수 있어 펭귄의 눈에서 기름을 분비하도록 진화한 거래. 그리고 또 특이한 점으론 펭귄이 눈물을 흘릴 때면 몇 시간 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다는 거야. 눈물과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학자들은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눈물의 성분만 밝혀내고 멈춰서 있는 이유는 밝혀내지 못했대. 있잖아, 제육볶음을 자주 찾는 사람일수록 테스토스테론이 높다는 거 알아? 남자들 중에서 유독 제육볶음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육볶음을 자주 먹는 사람들에겐 잘 먹지 않는 사람과 다른 특별한 점이 바로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차이였어. 과거엔 집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선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을 키우기 위한 음식을 찾게끔 진화하다 보니 현재에 와서는 제육볶음의 탄단지 구성과 간편함이 남자의 본능에 잘 맞은 결과였던 거야. 그리고 남자들이 돈가스나 국밥을 좋아하는 이유와 여자들이 떡볶이나 파스타를 좋아하는 것이 테스토스테론 수치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현재 연구 중이라고 해. 포춘 쿠키는 암살에 사용된 쿠키였다는 거 알아? 옛날 중국의 암살 요원들이 비밀 정보나 접선지를 알려야 할 때 포춘 쿠키 속에 쪽지를 써서 몰래 전달했었대. 일반 사람들 눈엔 그냥 쿠키를 주고받는 걸로만 보여 큰 의심을 받기 어려웠어. 그러니 암살 요원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암살 대상에 대한 정보, 전략을 공유하던 진짜 죽음의 쿠키였던 셈이지. 그런데 이 사실이 체포된 요원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포춘 쿠키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대. 하지만 이걸 두고 볼 수 없던 중국은 포춘 쿠키에 운세나 독감을 적어넣어 공포의 대상이던 포춘 쿠키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했대. 있잖아,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는 잠을 얼마나 잤는지 알아?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는 거북이를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잠을 청했어. 하지만 잠을 잔 게 진 이유가 아니었어. 진 이유는 토끼가 잠을 너무 많이 자버린 탓에 진 거야. 얼만큼 잠을 잤냐면 토끼는 16시간 42분을 자버려서 거북이가 이동하는 내내 해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잠만 퍼질러 잤던 거지. 잠에서 깬 토끼는 화들짝 놀라 뛰어갔는데 그 거리는 약 10분이면 도착하는 정도로 토끼에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고 먼저 도착해서 자면 되는 거리였지만 내기를 하자 했던 토끼의 머리가 나빠 그러지 못했던 거라고 하더라고. 붕어빵은 원래 쌀로 만들었다는 거 알아? 과거 조선에 살던 일본 사람들은 도미빵을 즐겨 먹었는데 도미빵을 본 한 아이가 물고기 모양의 빵이 너무 신기한 나머지 할머니에게 물고기 빵에 대해서 하루 종일 얘기를 했었고 할머니는 아이가 도미빵을 너무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 시장가를 기웃거리며 도미빵의 재료들을 하나둘씩 기록하였는데 하필 밀가루와 버터같이 너무나도 귀한 재료밖에 없어 반죽엔 쌀과 찹쌀, 속은 팥과 조청을 사용해 만들었고 달고나틀로 모양을 잡아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주었대. 이걸 너무 좋아했던 아이는 나이가 들어 일본에서 레시피를 배워 대한민국의 붕어빵을 널리 알리게 되었대. 샤인머스켓은 성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 샤인머스켓을 먹다 보면 가끔 씨가 들어가 있는 알이 있을 건데 씨가 있는 알이 순놈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알마다의 성별에 따라서 당도의 차이도 있다고 하는데 씨가 있는 알은 평균적으로 당도가 5% 수치만큼 낮았고 무게는 10% 정도 더 많이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정말 특이한 건 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샤인머스켓에서만 발견된 현상이고 다른 어떠한 포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대. 어쩌다가 샤인머스켓한테만 성별이 생기게 된 걸까? 할로윈 유령엔 서열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 일반적으로 할로윈 유령의 외형이 인간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인간의 외형에 가까울수록 서열이 높은데 특이하게 얼굴이 인간과 가장 유사하고 닮을수록 더 높은 서열을 가졌고 몸이 온전한 유령보다 얼굴의 유사도가 높은 유령이 더 서열이 높았다고 해. 그래서 뱀파이어가 가장 높은 서열이었고 골렘이 가장 낮은 서열로 기록되어 있대. 하지만 이 서열보다 더 높은 종족이 있었는데 슬라임같이 물리적인 타격을 주기 어려운 종족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서열 중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었대. 이후로 현재까지 슬라임을 능가하는 종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 있잖아, 감자칩은 원래 소금 대신 설탕을 뿌려서 먹었던 거 알아? 1856년 뉴욕에서는 큰 논쟁이 있었는데 그건 소금 설탕 논쟁이었어. 북미에서는 소금을 뿌려 먹었고 남미에선 설탕을 뿌려서 먹었는데 이게 한국의 탕수육 부먹 찍먹만큼 큰 논쟁거리였어. 하지만 논쟁이 뜨거운 만큼 신문이나 라디오에선 설탕이 살을 찌워 아름다운 몸매를 망친다 말하였고 실제로 북미 사람들이 남미 사람보다 훨씬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 신빙성을 얻었던 거야. 그래서 남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소금을 뿌린 감자칩의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올라갔고 1900년도에 들며 설탕을 뿌린 감자칩은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고 해. 케이크에 생크림을 코에 묻히게 된 계기가 뭔지 알아? 일본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커플 특집이 있었는데 서로 긴 숟가락으로 케이크를 먹여주는 커플 게임을 진행했대. 그런데 이때 남자가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 여자에게 케이크를 먹여주려다 그만 코에 생크림을 묻힌 거지. 하지만 그 장면이 마치 풋풋한 커플이 장난을 치는 듯한 모습으로 방송에 나가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걸 본 커플들이 코에 생크림을 묻혀주면서 따라하기 시작했대. 그렇게 이런 사랑스러운 장난이 유행하게 됐고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케이크 던지기 문화로까지 발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어.